한 명의 증인도 없는 식물국감이 되더라도 조국 장관 하나만 지킬 수 있다면 괜찮다는 여당의 정치인식과 오만함을 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청문회가 아니잖아요. 또 왜 국정감사장에 민간인들을 불러다가 기업인들을 불러다가 여기 하루 종일 잡아놓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 증인의 출석 요구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 오늘 의결하지 못함을 소위 철벽 방어로 들어갔습니다. 상임위별로 전략을 다르게 구사해서 이 맹탕 국감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쟁 국회 노, 그다음에 민생 국회 예스, 정쟁 증인 노, 민생 증인 예스, 이 기조로 임한다. 두 분의 삼선 의원 모셨습니다. 이 첨예한 대결의 시간에 뭔가 해법이 나오길 기대하면서 서울 서대문갑의 민주당 우상호 의원, 경기 포천가평의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네. 이거 먼저 여쭤보죠.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만약에 발부된다면, 그래서 기각된다면 검찰이 책임져라, 어떻게 들으셨어요? 유시민 작가의 얘기 아닙니까?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도 안 되죠. 지금 이제 대한민국 정치가 너무나 독해졌어요. 우리 편이 아무리 잘못해도 잘못하는 것이 없다. 또 상대편에 대해서는 무조건 잘못했다. 이렇게 진영으로 그냥 딱 나뉘어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싸움을 아주 독하게 하고 있는데, 저는 이번에 유시민 작가, 또 공지영 작가에 대해서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은 나름대로 그래도 지식인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조국 사태에 있어서 말이죠. 완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잣대로 조국을 감싸는 것을 보고, 야, 정말 우리 대한민국 정치가 큰일 나도 큰일 났다. 완전히 무슨 어떤 자기 편은 아무리 잘못해도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자기 최면에 걸려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부탁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유시민 작가의 말씀은 이제 구속영장 기각 시에 책임론이 주 방점이 찍혔다기보다는 검찰의 최근 수사가 너무 과잉 수사로 흐르고 있다. 이 점을 지적한 것이죠. 사실 잘 보시면 알지만 처음에 딸 문제로 시작했다가 정경심 씨 문제로 갔다가 이제 아들까지 전 가족을 다 뒤지고 있지 않습니까? 야, 이거 좀 심하다. 또 두 번째는 압수수색을 이제 자택 수색을 11시간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무실 압수수색도 보면 가령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보통 한 6시간, 7시간 이렇게 하고 좀 길어지면 8시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가정집에 그 엄마와 딸이 있는데 밥까지 시켜 먹으면서 11시간씩 거기서 뒤지고 있었다. 또 뒤져서 잘 안 나오니까 압수수색 영장을 2번이나 재발부받으면서 11시간을 끌었다. 이거 누가 봐도 이건 좀 지나치지 않는가 하는 문제를 지적한 것이죠. 직접 유시민 이사장 이야기 그 부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리라고 봐요.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공동정범 등등으로 사모펀드와 관련된 포괄적으로 이걸로 해서 영장을 치는 거고요. 영장이 기각되면 책임을 져야 돼요. 이 국정농단 수사보다 더 많은 수사 인력을 가지고 한 달 반 동안 70군데 가깝게 압수수색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영장이 기각될 정도로 이 수사 결과밖에 못 냈다 하면 최초의 판단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수사 과정도 잘못됐고 한동훈 반부패 강력부자 대검을 비롯한 특수부의 이 수사 책임자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나중에 무죄 나오는 거는 나중 문제니까 우선 영장이 발부가 돼야 돼요. 발부가 되면 이제 조국 패. 일단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 패죠. 명백하게 이거는. 이렇게 가리마를 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진보진영이나 정부 여당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처음에 표창장 하다가 사모펀드 하다가 이제 아들 인턴십 증명서 가지고, 그것도 이제 검사들이 중앙지검 특수부 검사들이 1부 검사 나오다가 2부 검사까지 이제 3부 검사들까지 전부 동원돼가지고 아들 그거 뒤지고 있느냐, 이런 지적이에요. 이유가 간단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죠. 조국 가족이 여태까지 저지른 많은 불법 탈법, 특혜 의혹이 복잡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청문회 전부터 많은 의혹이 불거졌고, 청문회에서도 여러 가지 위증,
이라고 할 수 있는 많은 그 거짓말이 드러났기 때문에 네. 이 여러 가지 범법 행위에 대해서 의혹에 대해서는 밝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하라고 청문회 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고소 고발이 들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혹 자체가 너무 복잡하고 많기 때문에 이것을 법과 절차에 따라서 수사하는 그 검찰을 보고 너무 과한 수사를 한다. 네. 이거야말로 수사 방해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11시간 동안 압수수색을 했던 그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가족들이 변호인을 참관하게 해달라 해가지고 그 변호인이 오기까지 기다렸고 2명의 변호사가 그렇죠. 그다음에 또 참관했습니다. 네.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도 가족과 변호인들의 그 요청을 받아들여 가지고 여러 가지 절차에 따라서 압수수색 영장을 2번을 고쳐가지고 신청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이 너무 많이 오도됐어요. 뭐 짜장면을 시켜 먹으면서 11시간 동안 과잉 압수수색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그런 어제 일이 전혀 저희가- 없습니다. 네. 네. 그 부분 저 그동안에 검찰에 대한 아니 이제 이제 우리가 지난 네, 이제 겁박이다. 정치를 한 20년 하면서 이제 수없이 많은 수사 관행들을 봤지 않습니까? 이 사건 이전의 다른 사건 중에 이렇게 가정집을 11시간씩 압수수색한 사례가 있으면 말씀을 해보세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압수수색 중에 2번이나 영장을 재발부받은 경우가 있으면 말씀해보세요. 가정집인데 서재하고 애들 방밖에 없는데 뭐 복잡한 회사 건물 같으면야 어디다 네. 숨겨놓을 네. 수 있으니까 현장에서 다시 재발부받을 수 있겠죠. 저는 이게 잘 이해가 가지 않고 자 최순실 농단 사건 때 제가 원내대표였어요. 네. 그때 특검은 30일에 한해서 수사를 하고 일체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총장 하시는 윤석열 검사가 그때 수사검사예요. 근데 그 30일 중에 거의 다 밝혀냈어요. 근데 이게 지금 50일째입니다. 50일째 딸한테 갔다가 정경심 씨한테 갔다가 이제 아들까지 나와요. 네. 자 어제 이런 네. 식으로 우리가 먼지 털기식 수사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아니 이게 법무장관에 대한 수사를 말이죠. 이런 식으로 먼지 털기식 수사를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미리 주사를 다 했다가 네.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하고 혐의가 있으면 빨리 구속영장 청구하고 기소하고 이게 기존의 수사 관행이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나경원 원내대표 의혹이 있어요. 거기도 아들 딸 문제가. 만약 검찰이 윤석열 총장이 똑같은 방식으로 나경원 대표에 대해서 수사를 하시면 과잉 수사라고 말씀 안 하실 거예요? 지금 이제 여당 의원님들은 계속해서 이제 나경원 의원, 제가 예를 든 겁니다. 그러니까요. 만약에. 예. 뭐 또 황교안 대표 자녀 이제 계속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물타기인데 지금 문제의 핵심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조국, 또 조국과 조국의 어떤 가족 이 여러 가지 그 범법 행위를 한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됐던 겁니다.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됐고 제가 말씀을 좀 네. 마무리할게요. 임명되기 전에 청문회에서 드러났던 의혹들을 지금 가리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털다가 이게 안 되니까 저거 터는 게 아니라 원래 자녀의 입시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뭐 표창장 문제라든지 사모펀드 문제라든지 네. 모든 의혹들은 이미 제기됐던 의혹들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다른 장관도 아니고 법치를 바로 세우겠다고 그러고 또 사회 공정 또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하는 법무부 장관이었고 많은 의혹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 당사자와 가족에 대해서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검찰이 수사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네. 문제 제기를 하면 제가 말씀드린 이것은 웃긴 거는 거죠.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예. 수사하라 이거예요. 아니,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해야죠. 잘못한 것은. 그런데 수사가 과잉 수사를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수사를 하지 말라는 압력이 아니고 어떻게 일반인보다 더 가혹하게 더군다나 이렇게 온 가족을 털털 터는 방식으로 할 수가 있느냐. 그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나경원 대표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시면 잘한다고 하실 거냐. 결국은 네 편 내 편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런 검찰의 수사 관행을 바꾸자는 것이 검찰 개혁입니다. 오히려 지금의 검찰 수사는 검찰 개혁의 당위성만 더 강조하는 그러한 여론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지금 여론도 자, 그 수사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너무 말씀을 드릴게요. 그 나경원 원내대표 가족에 대해서 또 이런 식으로 수사하면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나경원 원내대표도 네. 고소 고발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이거 자녀 뭐 입시 그렇습니다. 문제나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시민단체가. 수사하는 게 맞겠죠. 이렇게 수사도 돼요? 다만 지금 조국 가족과 같은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조국 가족과 같이 이렇게 복잡한 형태로 다양한 이슈에 있어서 다양한 범법 행위 의혹을 가졌던 그 가족들이 있나요? 더더군다나 법무부 장관으로 엊그저께 임명이 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수사하는 거 가지고 과잉 수사다 그러면은 아니, 이거 조국 드릴 말씀이 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이제 아들까지 소환 네. 조사를 했더군요. 네. 네.
정경심 교수가 어머니 정경심 교수가 SNS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강도 높은 아들이 새벽 2시 넘어까지 16시간 강도 높은 조사받고 귀가했다. 오늘 처음 느낀 건 제가 참 나쁜 놈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조서를 읽어보면 저는 그런 놈이 되어 있네요 라고 이제 아들이 말했다는 거예요. 가슴에 피눈물이 납니다 이렇게 썼고요. 또 있습니까? 정경심 교수가 어제가 딸아이의 생일이었는데 아들이 소환되는 바람에 전 가족이 둘러앉아 밥 한 끼 못 먹었다. 조사받으며 부산대 성적, 유급 운운하는 부분에서 모욕감과 서글픔에 눈물이 터져 한참을 울었다고 한다. 이건 아마 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표창장이나 뭐 인턴십 증명서를 절대 뭐 불법적으로나 편법적으로 위조하거나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해명은 없습니다. 네. 신경에 대한 그건 여러 번 해명했죠 지금까지. 네. 표창장 위조한 적 없다. 네. 그다음에 그 인턴 증명서 발급에 대해 조국 장관이 근거 없는 사실 모욕감을 느낀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네, 네. 똑같습니다. 나경원 대표도 억울하다 그렇지 않다. 우리 아들 한국 사람이다. 나경원 아니 대표. 뭐냐 제가 얘기를 한 이유는 저는 지금 나경원 대표를 공격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저 가족들이 수사를 받으면서 갖고 있는 저 심정들이 검찰의 과잉 수사에 대한 호소라는 점을 저는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제에 이제 곧 지나면 자유한국당 그 패스트트랙 관련된 의원들도 이제 소환 조사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지금 환호하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그때 가면 또 검찰과 싸울 거 아닙니까? 저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이번 조국 장관을 수사한 것처럼 너무 과잉 수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정확하게 적용된 혐의에 대한 증거만 확보하고 정확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과잉 수사는 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지금 문제의 핵심은 조국 가족의 여러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진실을 밝히는 것이 국민들의 여러 의혹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더욱더 시급한 문제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과잉 수사라든지 뭐 피의 사실 공표라든지 이런 근거가 없는 이런 일에 매달리기보다는 지금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수사팀이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정말 많은 국민들이 여태까지 가지고 있었던 의혹을 오히려 하나하나 해소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정치권이 할 일이지 지금 뭐 과잉 수사를 우리가 운운할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리고 정경심 교수죠. 교수도 이제 페이북이라든지 뭐 이렇게 글을 많이 올립니다만은 수사받고 있는 저 심정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 점은 이해를 해요. 하지만 일반 피의자들은요. 정말 억울하게 그야말로 과잉 조사받고 강압 수사를 받아도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조국 가족의 경우에는 그렇게 저렇게 언론에서도 대서특필을 해주고 말이죠. 그런 심정을 해주고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 일반 서민들 국민들에서 봤을 때는 엄청난 특혜예요. 특권이고. 네. 자, 저 리얼미터 건데요. 네, 어제 물어본 겁니다. 검찰 수사가 진짜 과하냐 국민들께 물어봤어요. 네, 어제 물어봤는데 과하다는 의견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49.1%. 어제 리얼미터와 오마이뉴스가 의뢰한 거고요. 응답률은 6.2% 정도 나왔습니다. 네, 표본 오차는 95%에서 신뢰 수준은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국민들 절반 이상이 조국 장관을 임명한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답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 검찰 수사가 과하냐고 물어봤더니 절반 이상이 절반 가까이가 그러니까 더 많은 국민들이 과하다고 답을 했어요. 이건 뭘까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은 압수수색 들어가고 그 이튿날부터 어떤 뉴스가 쏟아졌냐 하면은 뭐 11시간 동안 진을 치고 짜장면을 시켜 먹으면서 과잉 수사를 했다. 또 어떤 여당 의원님은 무슨 책갈피, 수채구멍까지 다 들여다봤다 그러는데 전혀 근거도 없고 그야말로 그거야말로 가짜 뉴스죠. 그런 가짜 뉴스에 엄청나게 저는 좀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부터 이제 비로소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어요. 검찰에서도 이제 제가 이제 검찰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거기도 오죽 답답했으면은 또 검찰 발로 그런 그 기자단에게 메시지도 보내고 그랬잖아요. 어제 보도자료 그러면서 보냈죠. 이제 조금 그건 아니구나라는 또 새로운 사실들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의원님 그러니까 저렇게 조사해서 그동안에 많은 의혹들이 어떤 의혹은 매우 구체적으로 정황이 나왔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2달 가까이 수사를 했는데 그것도 이유가 뭐라고 있죠. 합니까? 스모킹건이라고 합니까? 이게 큰 게 안 나오네. 지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 현직 법무부 장관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팀 사실 모든 걸 거른 거죠.
그게 뭐 출세를 위해서 그렇겠습니까? 아니면 정치권에 뭐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네. 하겠어요? 이것은 어차피 국민의 관심사가 됐고 더더군다나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현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돼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검찰 개혁의 핵심이잖아요. 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노력하고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서 이제 과잉인지 아닌지는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해봐야 아는 거죠. 그리고 현직 법무부 장관을 수사하는 데 있어서는 신중해야 되겠죠. 또 구속영장 신청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신중할 겁니다. 네. 그것은 우리가 이해하고 보호해야 될 일이지 뭐 과잉 수사한다 해가지고 정치권이 계속 겁박을 하고 이러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유시민 작가는 만약에 정경심 교수가 뭐 구속되면 본인이 책임질 겁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세요? 뭐 작가가 책임질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왜 또 아니고 어쨌든 구속 안 된다고 해가지고 검찰이 제가 볼 책임을 지면 안 때는 되죠.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당시에 초기에 파견된 검사가 20명이었고요. 22명. 지금 조국 장관 후보자가 네. 수사하는 검사가 20명입니다. 당시에 1차 수사 기간은 30일이었고요. 지금 50일이에요. 근데 이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보다 더 복잡한 사건입니까? 50여일 정도 이렇게 뒤졌는데 특별한 게 나오지 않으면 사실은 결정적 한 방은 없는 거예요. 다 법정에 가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안들을 정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네. 그런 과도한 수사의 결과가 잘 안 나왔을 때 애초부터 왜 이런 식으로 접근했냐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것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편이 아닌 사람이 상대방이 당하고 있으니까 통쾌하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어차피 검찰의 칼은 양쪽 똑같이 겨누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검찰력을 과도하게 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민의 여론을 받아들여서 일정하게 제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요. 검찰 공화국으로 전락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렇지 않아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검찰의 힘을 제어할 필요가 있다. 뭐 검찰 개혁과 이 낡은 수사 관행을 네. 바로잡을 필요는 있습니다. 저는 수사를 제대로 하는 거에 대해서 지지하고 네. 그 문제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정치권이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그러나 수사하는 관행이 과거에 문제를 제기했던 여러 가지 방식 중에서 나쁜 방식들이 동원되면 그때는 정치권이 제도 개혁도 얘기되고 낡은 수사 관행에 대해서 제동을 걸어야죠. 예를 들어 수사기밀 지금 수사 상황들 흘러나오는 거 관련해서 피해 사실 공표 관련해서 어제 뭐 경찰에 검찰을 고발한다는 이야기가 민주당에서 나왔었는데 그건 이제 일부 의원이 얘기한 거고. 일부 의원입니까? 네, 아니 그렇습니다. 법사위 의원들이 매우 흥분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보도가 나왔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안에서도 이런 반대 목소리는 있나 봐요. 네, 저도 뭐 집권당이 검찰을 피사실 공표죄로 고발한다. 저는 그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다만 그런 관행을 바꾸기 위해서 제도 개선을 하고 그것을 압박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누구나 이게 자기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상황하에서 인권이 침해되는 수준의 피사실 공표는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여야 없이 바로잡기 노력을 하고 정확하게 수사가 진행돼서 정확하게 진실을 밝히는 그런 수사에 대해서는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아주 100% 공감합니다. 우리 우상호 의원님 말씀대로 기존의 검찰 수사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강압 수사하고 또 인권적인 면에서도 그 피해 사례가 많이 있었죠, 사실. 저는 이거 고쳐져야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해왔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조국 가족에 대한 그 수사 이것은 우리 정치권에서는요 조금 지켜보시자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지금 진행 중인데 이것도 검찰을 고발한다, 정치 검찰이다, 또 내란 음모에 가까운 정치 행태다라고 우리가 압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어쨌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도를 넘은 건 사실이에요. 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지금 미국 방문 중인데 유엔 총회에서 DMZ의 국제 평화지대를 만들자 제안했습니다. 잠깐 그 부분 들어보겠습니다. 유엔과 모든 회원국들에게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비무장지대는 세계가 그 가치를 공유해야 할 인류의 공동유산입니다. 판문점과 개성을 잇는 지역을 평화협력지구로 지정하여 남과 북, 국제사회가 함께 한반도 번영을 설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꿔내고 비무장지대 안에 남북의
수재 중인 유엔기구와 평화, 생태, 문화와 관련한 기구 등이 자리 잡아 평화연구, 평화유지, 군비 통제, 신뢰 구축 활동의 중심지가 된다면 명실공히 국제적인 평화지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말씀은 좋은 말씀이죠. 비무장지대가 평화지대로 바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과거에 그걸 주장을 했었습니다. 네. 사실 우리 지역구도 뭐 DMZ하고 가깝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경기 하지만 북부시니까요. 문제는 지금의 상황은 북한이 핵 능력을 굉장히 고도화시킨 상황이란 말이죠. 북한의 핵을 머리 위에 이고 DMZ 군사 분계선 주변 지역이 평화지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면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격이에요. 절차가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라고 하는 그런 조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그것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으면은 네. 평화지대도 좋고 국제 무슨 교류지대도 좋습니다만은 지금 단계에서 평화지대로 하자? 이거는 너무나 순진하고 낭만적이고 이상주의적인 네. 바램이죠. 예. 그거는 아마 실현 불가능할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저기다 평화공원 짓자고 했었어요. 그것은 네. 2017년도 북한이 화성 15호 핵 능력을 개발시키기 이전의 얘기입니다. 네. 지금은 그때하고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한반도 정세가 남북 간의 군사력의 균형이 완전히 깨져 있습니다. 지금은. 네. 저 약간 어이가 없는데요. 어이 없으세요? 어이가 없죠. 왜 어이가 없으시죠?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하실 때도 북한이 육체 핵실험까지 했던 상황이고 핵무기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상황이 다릅니까? 그런데 그때도 평화공원 하자고 해서 전 찬성했어요. 예산도 더 태우자고 했던 사람입니다. 저도 고향이 강원도 철원이고 네. 치열한 한국 전쟁의 전쟁터였던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 자리는 유엔입니다. 전 세계 대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비전을 제시한 거죠. 만약 북한이 비핵화하고 전 세계가 북한의 안전을 보장한다면 그 이후에 올 수 있는 DMZ의 변모에 대해서 비전을 설파하고 꿈을 키우게 해주고 네. 또 하나는 이거 남북과 미국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여기 계신 국제사회가 다 같이 참여해서 같이 하자. 그럼으로써 국제평화지대를 같이 만들자라고 하는 네. 제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하자는 것이 아니라 바로 비핵화를 실현하고 북한의 안전을 보장한 상황에서 우리가 다 국제사회가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네. 사업에 대한 비전 제시를 한 것이고요. 저 자리에 있는 많은 대사들과 각국 대표는 야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도 참여해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은 어제 깜짝 놀랄 만한 어제 이제 정보위에서 국정원장이 11월에 우리 한 아세안 있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올 수도 있다. 와전된 것으로 확인됐죠. 네. 네. 어떻게 와전된 겁니까? 예. 이은재 정보위 간사가 네. 국정원장이 이번 APEC 회의에 참여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근데 이제 바로 확인해 보니 지금 이제 이해훈 정보위원장과 네. 김민기 우리 더불어민주당 간사한테 확인해 보니 네. 그렇게 말한 바 없다. 부산에 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알 수 없죠. 그런데 남북 간의 그 대화 협의는 어떻게 됩니까? 북미 회담의 전장 상태에 따라서 비핵화 회담의 진행 상태에 따라서 남북 간 정상회담이나 남북 간의 접촉도 가능하죠.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것을 네. 이은재 간사가 브리핑을 잘못한 것으로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지금 북미 실무회담에 따라 올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와전됐다 이 말이죠. 그렇게 돼 있는 것이죠. 네, 아니 근데 오늘 홍익표 대변인이 국정원과 북한이 이 문제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는데 이것도 그러니까 잘못된 맥락에서 이 지금 말씀하신 정보위 당일날 있었던 정보위에서 네. 진행된 회의 내용은 제가 취재를 자세히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들은 바로는 이것은 이은재 간사가 네. 브리핑을 잘못한 것으로 그렇게 판명이 났다. 알겠습니다. 그럼 뭐 나경원 의원 이거 뭐 조국 덮기용이냐 뭐 이런 아니, 논쟁 제가 자체가 그것 때문에- 필요가 없겠군요. 그 말 때문에 제가 웃었어요. 네. 그러면 이은재 간사가 자유한국당 소속인데 알겠습니다. 그분이 조국 네. 국면을 물타기 하려고 그 발표를 합니까?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네. 사실은 해프닝이 돼버린 거죠. 같은 당 안에서. 네. 자,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방이 열렸는데 한번 보시죠.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무기에 대해서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하면서 이야기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우리가 얼마나 미국한테 무기를 많이 사고 있고 앞으로도 얼마 정도 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나 본데 어제 상임위에서도 국방위에서도 이 문제가 잠깐 언급됐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청와대 안보실하고 미국으로부터 대규모 구매를 위해서
의논하거나 협의한 적 있습니까? 그거 있다 없다면 대답해 주세요. 없습니다. 없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자꾸 저런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 방위사업총장님,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와 의논한 적 있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귀신이 놀랄 일이에요. 아무도 무기 구매와 관련해서 얘기를 안 했다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만 하면은 무기 구매를 위한 잘 진행되고 있다. 협조가 잘 됐다. 동료 의원이 질문하는데 그렇게 국민이 궁금해하는데 동료 의원이 질문하는데 그렇게 위원장님 주의 좀 주세요. 네, 자, 그 말 질문 요거 시간 빼주세요.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에 이런 거 내가 저 다른 나라에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에 이런 거 많이 수출했습니다. 제가 말 잘해서 압박 잘해서 이런 거 잘하잖아요. 근데 우리 대통령이 가서 무기 구매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먼저 언급하고 이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 뭐 전략이라고 할까요?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잘못된 전략이라고 보죠. 국방위원장도 예, 저는 국방위원장도 했지만 네. 뭐 그걸 떠나서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해야 될 일은 대한민국 국민과 또 주한 미군의 안전입니다. 국민들의 안전이고 생명권이 보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북한이 단거리든 중거리든 미사일을 계속 실험을 하고 쏴대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미 동맹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북한의 또 비핵화에 대해서 미국 대통령을 오히려 압박을 해야죠. 이거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한 대통령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그런데 이제 무기 구매 얘기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먼저 이렇게 올린다든지 이러면은 계속 방위비 분담금 문제라든지 무기 구매에 관련해 가지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마 보십시오.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별 문제 안 된다고 여러 번 그런 걸 따져 물어야 되는 거예요. 따져물어야 한다. 그럼요. 한미 동맹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대한민국의 안전과 국민들의 생명 보존 아니겠습니까? 그 무기 이야기할 때는 아니다 이 말이죠. 아, 그럼요. 잘못된 전략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들은 이제는 웬만큼 다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분은 대한민국만이 아니고 일본 정상을 만나서도 방위비 분담을 더 많이 떠안아라. 당신들이 우리 동맹인데 당신들은 우리 덕 보고 있는데 왜 비용 부담 안 하냐. 그다음에 우리나라 무기도 많이 사주라. 또 EU에 가면 나토 만나서도요. 무기 많이 사주라. 또 돈도 더 내라. 항상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는 별개로 한국과 미국 사이의 비용 분담을 어떻게 최소화하면서 어떻게 이 미국의 압박을 극복할 것이냐에 대한 국익에 관한 전략 문제입니다. 저는 이럴 때는 두 가지를 같이 해야 한다고 봐요. 하나는 미국이 요구하는 막대한 방위비 분담금은 최대한 줄이고 그 과정에서 미국 무기를 어차피 우리의 소요 계획 때문에 어차피 미국 무기를 사오는 일련의 시스템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방 현대화 계획에 따라서 미국의 첨단 무기를 계속 도입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강조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한테 우리가 이렇게 당신네 무기도 많이 사주니 막대한 방위비 분담 요구를 좀 줄여달라라고 하는 요구를 좀 한 것인데 그걸 가지고 비판하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아니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구입할 수밖에 없는 무기에 대해서 총액을 제시하면서 우리가 분담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당신네 나라에서 이렇게 무기도 많이 사는데 왜 매년 조 단위의 증액을 하자고 하느냐라고 설득해서 국익을 대변하고 계신 겁니다. 저걸 비판하면 김용호 의원님 나오셨으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만약에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정상회담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무기 구매를 하겠다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의 아마 여당 의원님들은 매국노라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상상마저 해봐요. 그래서 지금 무기 구매나 이런 것은 전략적으로 전략적으로 이렇게 제기할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의 정세, 그다음에 북한의 핵 문제, 또 북한의 여러 가지 미사일 문제가 대한민국을 얼만큼 압박하는가에 대해서 대통령이 올바른 어떤 그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본 토대 위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해야 우리가 끌려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게 저도 이제 국방위원을 했거든요. 야당 원내대표 할 때. 그때도 늘 같은 이슈가 나와요. 그때 저는 미국의 첨단 무기 중에 우리 군을 현대화할 수 있는 무기 사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건 우리 군을 자체를 현대화하는 건데 우리 국방력을 증가하는데 미국 무기 없이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사준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한테 우리가 당신네 무기 이렇게 많이 샀는데
이거는 왜 인정 안 하고 자꾸 우리가 동맹으로서 역할을 안 했다고 하느냐라고 얘기한 게 그게 뭐가 잘못입니까?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해야 합니다. 참. 이거 여쭤보고 끝내죠. 뭐 시간이 다 됐습니다. 내일부터 대정부질문입니다. 누구 장관 나오세요 하실 텐데 조국 장관 나오세요. 조국 장관 나오세요만 계속돼서 제가 댓글 보니까 다른 장관님들은 준비할 필요 없는 거 아니냐.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뭐 제가 대정부 질문자로 나서지를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고민은 안 하고 있으나 아마도 뭐, 조 장관이 주인공이 또 될 것 같은데. 네, 아마 뭐 직접 질의는 안 하더라도 여러 가지 총리나 다른 관련자들을 통해서 조국 사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질의를 좀 하겠죠. 예, 왜냐하면은 이거 대통령이 사실은 불을 지피신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리 정치권도 조국 사태로부터 정말 벗어나고 싶은데 조국 정국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직 법무부 장관이 가족이 그냥 온통 압수수색을 당하면서 피의자로 말이죠. 이렇게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대통령 또는 조국 장관이 그러니까 파면을 하거나 스스로 물러나는 것 외에는 예,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자, 간단하게. 네. 아쉽지만. 국정감사 혹은 대정부질의 정기국회 기간을 전부 조국 정쟁으로 일관한다면 저는 오히려 내년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 심판받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 사안 말고도 우리가 다뤄야 할 민생 현안이 정말 많습니다. 국민들 경제난으로 아주 어려먹고 있는 분들도 많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국정 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오로지 조국으로만 집중하는 야당의 모습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제 그만해라. 우리 먹고 사는 문제 좀 챙겨라. 저는 이런 압박이 더 강해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조국을 다루더라도 민생 문제를 더 폭넓게 다루는 그런 합리적인 야당의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만둘 수 있도록 꼭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우상호, 김영우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